낡은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먼지 쌓인 책상 위를 비췄다. 이서연은 빨간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추고 뻐근한 목을 돌렸다. 학생들의 작문 과제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교사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사명감이자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다. 월급은 학자금 대출과 빠듯한 생활비, 그리고 고향 집에 보내는 약간의 용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는 가끔 마시는 캔맥주 정도였다. 그때 침대 위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김민지,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절친이었다. 받기도 전에 잔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나 아직 채점. 야, 이서연 너 오늘 잊어버린 거 아니지? 저녁 7시 S호텔 너 설마 또 그 낡아빠진 청바지 입고 갈 생각은 아니지? 민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단호했다. 서연은 이마를 짚었다. 맞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민지야, 나 정말 이런 거 적성에 안 맞는 거 알잖아. 게다가 호텔이라니. 나 그런데 갈 옷도 없어. 그녀의 항변은 약했다. 민지는 이 가난하고 고지식한 친구를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됐고, 내가 지난번에 사준 원피스 있잖아. 그거 입어. 상대방, 너처럼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안정적인 젊은 사업가라고 했어. 그냥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고 와. 안정적인 사업가라는 말이 서연의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알았어. 가볼게.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마지못해 약속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옷장 문을 열자 민지가 억지로 사준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노동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YJ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싸늘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도 그의 냉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방금 끝난 임원회의보다 더 그를 지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태준아,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겠지? S호텔. 칠시다. 이번엔 정말 괜찮은 집안 아이야. 박 의원님, 장녀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지긋지긋했다. 그의 배경, YJ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 그의 재산에만 눈을 빛내는 여자들에게 신물이 났다. 어머니, 저는 결혼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다. 너도 이제 32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파고들 거니? 그냥 식사만 해. 그게 그렇게 어렵니? 박 여사는 아들의 방어를 가볍게 무시했다. 태준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비서실장인 조정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저녁 일정. 알아. S호텔. 차는 내가 직접 몰고 가지. 조 비서는 퇴근해. 태준의 말에 조정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 맞선 상대 어떤 여자인지 미리 알아봤나? 조정훈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박 의원님의 장녀 박유라 씨입니다.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 본인 브랜드를. 됐어. 어차지. 다 똑같겠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값비싼 정장을 벗어던졌다. 대신 그는 질은 좋지만 로고 하나 없는 심플한 검은색 니트와 면바지를 입었다. 마치 평범한 회사원처럼. 그는 오늘 이 지루한 연극의 판을 조금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S호텔 로비는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서연은 주눅이 든 채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단정한 원피스와 낡은 구두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프렌치 레스토랑 루시엘의 위치를 확인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호텔 정문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검은색의 거대하고 반짝이는 세단 옆에 서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늠름했지만 옷차림은 의외로 수수했다. 검은색 니트에 평범한 바지. 그는 언뜻 지루한 듯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그가 오늘 만날 차상우 씨의 운전기사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재벌들은 다 기사를 대동한다고 들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차상우 씨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여자를 무심하게 쳐다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든 낡은 가방. 오늘 만날 박 의원의 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렇습니다만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여자도 자신을 기사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차상우 씨와 오늘 만나기로 해서.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서연 씨군요. 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재미있다는 듯 표정을 감췄. 박 의원의 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주선자가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게 분명했다. 혹은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거나 차상우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서연 씨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은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 상황이 갑자기 흥미로워졌. 자신을 YJ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기사로 보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저기서 기다리면 될까요? 서연이 로비의 소파를 가리켰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저만치 서 있는 기사님을 힐끗 쳐다봤다. 기사치고는 꽤나 훤칠하고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인 7시가 훌쩍 지나 7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호텔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뾰족하게 세웠고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밝힌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래서 그 주식 어떻게 됐냐고. 당장 팔아내 말 못 들어. 그는 로비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마치 물건을 훑어보듯 위아래로 쳐다봤다. 남자는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서연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까딱했다. 이서연 씨 맞죠? 늦어서 미안하게 됐네요. 일이 좀 많아서 갑시다. 그의 이름은 차상우. 서연이 오늘 만나기로 한 안정적인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서연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인사도 하지 않았. 그리고는 저편에 서 있는 태준을 향해 턱짓을 했다. 어이, 김 기사 차 대기시켜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딴 데 가지 말고. 태준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차상우의 무례함에 순간 얼굴이 굳었다. 저 사람은 자기 직원에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상우를 따라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태준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김 기사라. 재미있는 호칭이었다. 르시엘에서의 식사는 재앙이었다. 차상우는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하나 올리시는데 말이죠. 거기 1층에 내가 와인바를 하나 차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서투르게 사용하며 음식을 거의 흡입하듯 먹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 씨는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 하하.
요새 교사들 박봉이라던데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서연은 손에 든 포크를 내려놓았다. 모멸감이 밀려왔다.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차상우 씨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차상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뭐, 궁금해서 그렇죠. 우리 집은 가정부 월급도 그거보단 많이 줄걸요, 선생이라. 애들 가르치는 거 적성에 맞아요. 나라면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입에 털어넣고는 웨이터를 향해 거만하게 손가락을 튕겼다. 여기요. 이 와인. 뭐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매니저 불러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차상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뭐예요? 지금 가겠다고 아직 디저트도 안 나왔는데. 네, 입맛이 없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와는 잘 맞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꾸벅 인사를 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차상우가 재수없게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그녀는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여 호텔 로비를 가로질렀다.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그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던가. 그녀가 호텔 정문으로 나왔을 때 아까 그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 기사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이 나온 것을 보고는 약간 놀란 듯했다. 아마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서연은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이라도 찾아야 했다. 혜주는 서연의 굳은 표정과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눈을 보았다. 불과 30분 만에 끝난 맞선.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택시를... 그녀는 말을 얼버무렸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휴대폰을 귀에 댔다. 네, 사장님. 아, 그러십니까? 다른 약속이 생기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는 척하며 서연을 바라봤다. 차상우 씨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서연 씨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타시죠.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차상우 같은 인간이 이런 배려를 할 리가 없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이 시간에 버스는 끊겼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택시 잡기도 애매한 곳이라서요. 사장님 명령이기도 하고. 타시죠. 금방입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거절하기 힘든 진지함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엉망이 된 밤이었다. 혜주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차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고급스러웠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조명. 이게 정말 사장의 차인가?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을 떠올렸다. 운전석에 앉은 태준이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은 자신의 집 주소를 불렀다. 차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많이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아, 티가 났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최악이었어요. 차상우 씨는 원래 그런 분입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태준이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건넸다. 서연은 피식 웃음이 났다. 기사님도 힘드시겠어요.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려면. 그녀는 순수한 동정심에서 말했다. 태준은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정말로
김 기사로 그리고 차상우의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냥 직업이니까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오늘 30분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까 저한테 함부로 말할 때도 저라면 한 대 쳤을지도 몰라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하면 잘리겠죠. 그렇겠죠. 참, 세상 불공평하네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서연은 차상우와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편안함을 느꼈다. 이 과묵하고 예의 바른 기사님은 그 거만한 사장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였다. 차는 어느새 서연의 집 근처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 멈춰섰. 여기서 세워주시면 돼요. 저 위로는 차 올라가기 힘들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기사님도 고충이 있으실 텐데. 태준은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작아 보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비서, 나 강태준이요. 방금 S호텔에서 만난 이서연 씨. 아니, 원래 만나기로 했던 박유라 씨 말고 이서연 씨에 대해 좀 알아봐줘. 아주 자세하게. 그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돌렸다. 오늘 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YJ그룹 회장 강태준이 아닌 그저 김 기사로 대한 여자. 그녀의 경계심 없는 눈빛과 솔직한 동정심이 그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서연.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다음 날 이서연은 교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어젯밤에 불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차상우의 거만하고 무례한 얼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그런 종류의 만남에 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과묵한 김 기사의 예의 바른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쉬는 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어제 S호텔에서 운전기사였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서연은 눈을 깜박였다. 그가 왜 어제 제 사장님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대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지 않은 곳으로요. 서연은 망설였다. 운전기사. 그녀는 편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굳이 사적인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진심이 느껴졌다. 어젯밤 그가 보여준 태도는 차상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친구 민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기겁했다. 뭐 기사야. 너 미쳤어. 그 사람 사장이랑 한패일지도 몰라. 아니면 신종 사기꾼이거나. 아니야. 그런 사람 같지 않았어. 그냥 예의 바르고 어쩐지 좀 외로워 보였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변호했다. 외로워 보여 기사가 아니고. 이서연, 네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래도 뭐 밥 한 끼 정도야. 대신 비싼 거 얻어먹지 마. 그 사람도 월급쟁이일 텐데. 민지의 타박 섞인 허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김기사랑은 어떻게 됐어? 며칠 뒤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얼버무렸다. 그냥 밥 한 번 먹었어. 밥만 너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야, 이서연, 정신 차려. 그 사람 너한테 모발하고 접근하는 걸 수도 있어.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어. 특히 너처럼 가진 것 없는 애한테는. 민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가진 건 없어도 꿈이 있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 내가 교사로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 반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에 진심으로 공감해준 사람. 네가 처음이었고 민수 씨가 두 번째야.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김민수 씨,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은 좋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뵙죠. 그녀는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학교 근처의 작은 떡볶이 가게 주소를 보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저렴하고 푸짐한 장소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그 주소를 확인했다. 신당동 할머니 떡볶이. 그는 조비서를 불렀다. 조비서, 신당동 할머니 떡볶이가 어딘지 아나? 조정훈 비서실장은 거대한 YJ 그룹 경영 현황판을 브리핑하려다 말고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회장님. 그건 왜? 오늘 저녁 약속 장소다. 근처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아니,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낫겠군. 태주는 다시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재킷을 꺼냈다. 조정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싱가포르 투자단고의 비대면 만찬이 취소해. 아니, 조비서가 대신 참석해. 이서연 씨 건. 이 더 중요해. 약속 시간. 서연은 떡볶이 가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가게 안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매콤달콤한 냄새로 가득했다. 잠시 후 김민수가 들어섰다. 그는 평범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아우라는 이 허름한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서연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이런 곳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오자고 한 걸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2인분의 쫄면, 살이 추가요. 서연이 활기차게 주문했다. 태주는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민수 씨는 원래 운전 일을 하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다. 아닙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운전은 비교적 안정적이라서요. 사장님, 차상운 좀 괴팍하셔도 월급은 제때 주시니까요. 언젠가 제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그는 작은 가게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내뱉었다. 그의 거짓말은 서연의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부류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저도 그래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지금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지만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어른들처럼. 그녀는 떡볶이를 집으며 웃었다.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논하고 MA를 결정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서연이 말하는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가 잃어버린 지 오래된 감정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들의 데이트 장소는 늘 정해져 있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자전거를 탔다. 태주는 수십 년 만에 페달을 밟아보았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서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금세 균형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때로는 시립도서관에서 각자 책을 읽었다. 서연은 교육학 관련 서적을, 태주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소설책을 뒤적였다. 그는 책을 읽는 척하며 책장에 기대어 집중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할 때 가장 빛났다.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서연은 민수에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가난한 집안 환경, 교사로서의 보람,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분노.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대놓고 자기 아이만 특별 관리해달라고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물론 돌려보냈죠.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주는 그 질문에
즉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돈이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서연의 순수하고 확고한 신념은 그가 만났던 어떤 재벌가 여성이나 정치가의 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날카로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그는 김민수라는 가짜 페르소나 뒤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YJ그룹의 회장 강태준은 항상 완벽해야 했고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으며 모든 관계는 비즈니스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기사 김민수는 서연 앞에서 긴장을 풀고 농담을 하고 그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이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김민수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해준다는 사실에 중독되어 갔다. 만약 자신이 강태준이라고 밝혔을 때 그녀의 저 맑은 눈빛이 경멸이나 실망으로 변한다면 그는 그 가능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그는 낡은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다. 김민수의 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허름한 오피스텔을 하나 월세로 얻었다. 혹시라도 서연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그의 이중 생활은 YJ그룹의 유능한 비서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해져 갔다. 한편 YJ그룹 본사는 비상사태였다. 조정훈 비서실장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다. 그룹의 총수인 회장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급한 개인 사정으로 몇 시간씩 사라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조 비서,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 홍콩 지사장이 30분째 대기 중이란 말이야. 사장단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정훈은 식은땀을 닦으며 둘러댔다. 그게 회장님께서 지금 현장 실사를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는 회장의 GPS가 마지막으로 잡힌 마포대교 인근 공원을 보며 울상을 지었다. 도대체 YJ그룹의 미래가 걸린 현장이 왜 한강공원이란 말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이서연이라는 교사의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조 비서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서연 씨에 대한 조사는 끝났습니다. 신용상태 깨끗하고 교우관계 원만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교사입니다. 평범하다고 태준은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되뇌었다. 조 비서, 자네는 보석을 보고도 평범한 돌이라고 할 사람이야. 조 비서는 더 깊은 보고를 망설였다. 회장님, 이서연 씨의 부친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모친은 지방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는 이서연 씨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해 이서연 씨 명의로 사채를 뭐라고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장 그 사채. 아니, 내가 직접 처리하지. 조 비서는 모른 척해. 어느 늦은 밤 데이트를 마치고 서연의 집 골목길을 바래다 주던 길이었다. 두 사람 앞을 술에 취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도로 지나가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힐끗 쳐다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태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잠시 주춤했다. 그는 늘 경호원들이 이런 돌발 상황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서연이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는 노인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태준은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구급차가 떠나고 서연은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며 태준을 향해 멋쩍게 웃었다. 놀라셨죠? 민수 씨,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섰던 그 어떤 여자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서연이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과 진지한 눈빛에
얼굴이 붉어졌다. 가난한 운전기사 김민수. 그녀는 이 남자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을 잡은 채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김민수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이런 진실한 공감과 따뜻함을 원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이 거짓말을 끝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얻은 후에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가난한 기사 김민수로 남아야 했다. 비록 그것이 YJ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지라도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다. 수업을 마친 서연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의 상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민수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빠듯한 월급이었지만 그와 함께 나누는 컵라면과 캔커피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따뜻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남동생이라는 이름.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남동생 이서준은 유일한 피부치였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며 누나의 그늘에 기댔고 서연은 그런 동생을 모질게 내치지 못했다. 누나, 나 어떡해.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복도로 뛰쳐나갔다. 무슨 일이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서준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엄마 집. 전세금. 내가 그거 담보로 잠깐 돈을 빌렸는데 그게 사기였어. 다 날렸어.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 어머니가 유일하게 몸을 누일 곳. 그녀가 교사 월급을 쪼개어 겨우 지켜내고 있던 마지막 보금자리. 그 전세금이 날아갔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녀는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벽을 짚었다. 동생의 울음소리가 귀를 찢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수와의 저녁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은행과 경찰서를 다녀온 후였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전문적인 사기단이었고 동생은 터무니없는 이유래 소가담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장 일주일 안에 전세금을 돌려막지 못하면 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다. 그는 평소처럼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서연 씨,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으며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살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에게까지 침을 치울 수는 없었다. 아니에요. 민수 씨, 그냥 오늘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단체로 말썽을 피웠거든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캔커피를 쥘 힘도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착한 남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거짓말을 즉각 알아차렸다. YJ 그룹의 총수로서 그가 상대해온 수많은 정계, 재계의 거물들보다 지금 그녀의 서툰 거짓말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분명 거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난한 김민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랬군요. 교사 일도 참 힘들죠. 그래도 너무 속상해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기대어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 문제로 들끓고 있었다. 융자, 대출. 하지만 교사 신용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를 발에다 주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즉시 조정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비서, 이서연 씨 남동생 이서준, 그리고 그 모친의 전세금 관련해서 지금 당장 알아봐. 사기 사건인 것 같아. 24시간 주지. YJ 법무팀이든 국내 최고 로펌이든 뭐든 동원해. 당장 그 사기꾼들 찾아내. 조정훈은 이 야심한 시각에 떨어진 불호령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장님. 하지만 YJ 법무팀이 개인적인 일에. 네, 개인적인 일이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절대 강태준이나 YJ의 이름이 드러나선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서연 씨는 절대 알아선 안 돼. 태준의 목소리는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 군주의 그것이었다. YJ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법무팀은 즉시 가동되었다. 그들이 회장님의 비밀 지시를 처리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단 하루 만에 사기단의 전모가 파악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서민들의 전세금을 노리는 악질적인 집단이었다. YJ의 변호사들은 경찰과 협력하는 동시에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기단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였다. 이서연 씨 되시죠? 남동생분 사기 사건 말입니다. 범인들이 검거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네요. 피해 금액도 전액 회수될 것 같습니다.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셨나요? 상대방이 갑자기 모든 걸 자백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요.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적이었다.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그녀는 민수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수를 만나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했다. 민수 씨 돈을 찾았대요. 범인들도 다 잡혔대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녀는 아이처럼 울며 웃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심장은 안도감과 동시에 짙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정말 다행이네요. 서연 씨, 내가 말했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혹시 민수 씨가. 태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경찰 쪽에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나 해서 서연 씨 사정을 얘기하고 수사를 좀 서둘러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분이 힘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민수 씨가 나 때문에. 그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주었다. 차상우처럼 돈으로 모욕을 주는 대신 그는 진심 어린 행동으로 그녀를 구해 주었다. 그녀에게는 수억 원의 현금보다 이 노력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은혜라니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서연 씨가 힘들어하는 거. 나도 싫으니까. 그는 그녀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이 여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의 평화로움이었다. 태준은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잡자 금세 따뜻해졌다. 나는 서연 씨도 알다시피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운전기사일 뿐이죠. 언젠가 나만의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게 내 꿈의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하게 울렸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 씨에게 화려한 집이나 비싼 차, 명품 가방 같은 건 사줄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지금처럼 떡볶이를 먹고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 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는 진심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해주겠어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청혼.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청혼보다도 소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돈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돈 때문에 절망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돈이 아닌 진심 하나만을 내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좋아요. 민수 씨, 좋아요.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이나 배경이 아닌 김민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록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순간일지라도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는 YJ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김민수로서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은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우리 비싼 결혼식 같은 건 하지 말아요. 그럴 돈도 없지만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조용히 하고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면 어때요? 이것은 태준이 바라던 바였다. 화려한 결혼식은 그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좋아요. 서연 씨, 나도 그게 좋아요.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다음 주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이다. 가난한 교사와 가난한 운전기사의 결합. 적어도 세상은, 그리고 이서연은 그렇게 믿을 터였다. 구청에서의 시간은 꿈결처럼 흘러갔다. 서연은 얇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김민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도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로의 손에 끼워진 소박한 은반지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민수 씨, 서연이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네, 서연 씨,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어두웠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이 말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서연 씨 짐은 나중에 옮기더라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시작해야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수가 구했다는 집이 궁금했다. 아마도 그가 운전기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얻은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일 것이라 짐작했다. 집이 많이 좁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해해줘요. 태준이 미리 양해를 구했다. 서연은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랑 함께라면 지하 단칸방이라도 궁전이죠. 얼른 가요. 우리 집.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태준은 자신이 김민수 역할로 몰던 낡은 중고차가 아닌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서연이 의아해했다. 이 차는. 아, 오늘은 사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어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사 딸린 차를 하루 쓰라고 내주시더라고요.
짐도 옮겨야 하니까. 태준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감탄했다. 차상우 씨, 정말 못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의외의 구석이 있네요. 그래도 고맙긴 하다.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태준도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출발했다. 타는 서연이 살던 강북의 낡은 동네를 벗어나 한강을 건넜다. 그리고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더 조용하고 낯선 곳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알던 서울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대한 저택들과 높은 담벼락이 질비한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부촌이었다. 민수 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이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우리 사장님 소유의 사택 중 하나예요. 거의 다 왔어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축축했다. 차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철저한 보안 검색대를 몇 군데나 통과했다. 서연은 마치 유세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침내 차는 거대하고 화려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영화에서나 보던 중세 유럽의 성문 같았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길게 뻗은 정원길을 한참이나 더 달렸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숲과 분수대, 조각상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저건. 그녀는 거대한 성을 연상시키는 본관 건물을 보며 말을 잊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춰섰다. 민수 씨, 여기는 사장님 댁이잖아요. 우리는 직원 숙소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지하에라도 방이 있나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심호흡을 했다. 올 것이 왔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니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그게 무슨? 서연이 반문하려는 순간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태준과 서연이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집사복과 한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가 대리석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사모님, 귀가를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사모님,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녀는 옆에 서 있는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성실한 운전기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위험 있으며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한 듯한 낯선 남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호란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발이 땅에 붙지 않는 것처럼 휘청거렸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궁전 같은 계단, 값비싸 보이는 예술품들,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해봐요. 민수 씨. 아니,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홀 중앙 벽면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를 가리켰다. 서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림 속에는 한 남자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남편이었던 김민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초상화 아래 황금색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YJ 그룹 회장 강태준.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YJ 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리고 그 총수 강태준. 그녀는 뉴스에서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김민수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YJ 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서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차상우의 무례함, 그가 자신을
김 기사라고 불렀던 것. S호텔에서의 첫 만남. 그가 사장님 차라며 태워줬던 고급 세단. 동생의 사기 사건이 기적처럼 하루 만에 해결되었던 일. 경찰 선배라는 거짓말.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손에 끼워진 소박한 은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결혼조차도 그의 연극의 일부였을까? 그녀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을까? 배신감이 온몸을 찔렀다. 그녀는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 날 속였어.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그게...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게 당신한테는 재미있는 유희였나요? 가난한 여자애 하나 데리고 노는 게. 그녀는 자신이 발을 딛고선 이 대리석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자신이 꿈꾸었던 소박한 행복, 진실한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가난한 운전기사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총수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공기 중의 감도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 그리고 자신을 사모님이라 부르는 낯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녀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향한 배신감보다 김민수라는 사랑했던 존재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무작정 달렸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림자처럼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모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비켜요. 비켜,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난 이 사람 몰라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진정하고. 당신,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연은 그를 밀치고 반대편 복도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복도였다. 그녀는 보이는 가장 가까운 방의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방은 그녀의 옥탑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태준은 잠긴 문 앞에 멈춰 섰다. 서연 씨, 서연문 좀 열어봐. 제발. 다 설명할게. 오해예요. 그는 문을 두드렸다. 오해라고 당신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었는데 YJ그룹 회장 김민수라는 이름도, 그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도 전부 다 날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어. 문 안쪽에서 그녀의 절규가 새어나왔다.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태준의 목소리도 절박해졌다. 사랑,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을 알기나 해. 당신한테 난 뭐였어? 심심풀이 장난감이었나? 가난한 여자애가 재벌 회장님 연기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시험해 본 거야.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태준은 주먹으로 문을 내려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는 이마를 차가운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는 사용인들을 향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무도 이 방에 접근하지 마. 사모님이 원하시는 게 있기 전까지는. 한편 YJ그룹의 본가, 박 여사 박화영의 한옥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방금 비서실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았다. 아들 강태준이 박 의원의 딸과의 중요한 맞선을 멋대로 망쳐버린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가난한 교사와 몰래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것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박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비서실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YJ그룹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실세였다. 그녀에게 혈통과 지위는 그룹의 존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감히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YJ 가문의 며느리가 되다니. 그 계집이 지금 태준이와 함께 평창동 본가 태준의 저택에 들어갔다고. 네, 사모님, 방금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기품 있는 한복 차림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의 갑옷처럼 위압적이었다. 차를 대기시켜라. 내 아들을 홀린 그 요망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을 꿰어낸 꽃뱀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태주는 일밖에 모르는 냉철한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저런 상식밖의 행동을 한 것은 분명 그 계집이 천박한 수단으로 아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더러운 얼룩을 YJ 가문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태준의 저택에 폭풍이 몰아치듯 박 여사가 닥쳤다. 그녀는 아들 강태준이 잠긴 문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꼴이 가관이구나. 강태준, 네가 고작 저런 계집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어미 뒤통수를 쳐.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태준이 지친 얼굴로 돌아보았다. 어쩐 일이냐고. 내 아들이 여우굴에 빠졌는데 이 어미가 가만히 앉아 구경이라도 할 줄 알았더냐. 비켜라. 당장 그 계집의 얼굴을 봐야겠. 박 여사는 태준을 밀치고 잠긴 문으로 다가갔다. 김 집사 마스터키 가져와. 어머니 안 됩니다, 서연 씨. 아니, 제 아내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태준이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박 여사의 기세는 단호했다. 아내, 누가 네 아내라는 말이냐. 저런 천박한 것이 YJ의 안주인이 될 순 없다. 문 열어 김 집사가 가져온 마스터키로 문이 열렸다. 방 안 거대한 창가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구청에 갈 때 입었던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두 눈은 절망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기품이 있지만 살벌한 중년 여인과 그 뒤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박 여사는 맹수가 먹잇감을 살피듯 서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내년이로구나. 감히 내 아들을 홀려서 신분 상승이라도 꾀한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준이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네, 부모는 널 이렇게 남의 물건이나 탐내라고 가르쳤더냐. 네가 감히 YJ 가문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박 여사는 서연의 출신, 가난, 직업, 그 모든 것을 경멸적으로 짓밟았다. 그녀에게 이서연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태준에게 느꼈던 배신감과는 또 다른 차가운 모멸감이 온몸을 찔렀다. 이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다. 함부로와 지금 네 처지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냐. 박 여사는 수행 비서가 들고 온 가방에서 수표책과 비행기 티켓 한 장을 꺼내 서연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네가 원하던 것이겠지. 그것은 금액이 적히지 않은 백지수표였다. 금액은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라.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 게다. 10억이든 100억이든 좋다. 그리고 이건 파리행 편도 티켓이다. 내년의 천박한 취향과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만 박 여사가 조소했다. 이 돈 받고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사라져. 넌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넌 그냥 더러운 얼룩일 뿐이야. 네가 얌전히 떠나준다면 내 가족들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지. 서연의 시선이 백지수표와 비행기 티켓에 머물렀다. 태준의 기만보다 더 끔찍한 모욕이었다. 이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괴물들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소박한 행복, 그녀가 믿었던 사랑의 가치는 이들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태준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당장 그만두지 못하십니까? 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 네가 저런 천거색에 눈이 멀어 YJ를 망칠 셈이냐. 저 계집이 원하는 건 네 사랑이 아니라 YJ의 돈이다. 박 여사의 고함이 방을 울렸다. 서연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집어들었다. 박 여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지.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의 심장도 차갑게 내려앉았다. 설마 서연 씨도. 서연은 수표를 든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안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강철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머니, 지금. Mother, what are you? 서연 씨. 세연. 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수표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찢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소리는 박 여사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백지수표가 서연의 손에서 4조각, 8조각으로 갈갈이 찢겨 바닥에 흩날렸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천한 것이 자신의 호의를 찢어발겼다. 태준은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돈을 택하지 않았다. 서연은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 여사를 지나 그 뒤에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사랑했던 남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전 법적으로 당신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태준을 당신 아들이라고 지칭했다. 제가 이 집안의 재산을 원했다면 이 수표를 찢는 대신 당신 아들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했겠죠. 전 당신들의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돈 몇 푼 받고 꼬리 내리며 사라져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내가 사랑했던 김민수라는 남자에 대한 모욕이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르지 않았다. 얼어붙은 박 여사와 태준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녀는 당당히 문을 나섰다. 방을 나온 그녀는 복도에 서 있던 김 집사에게 말했다. 방을 하나 주세요. 손님이 머무는 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주세요. 학교에 가야 하니까. 김 집사는 당황했지만 이 새로운 사모님의 위험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가 뒤늦게 방에서 뛰쳐나왔다. 저 요망한 것 당장 끌어내지 못해.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녀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박 여사는 태준을 노려보았다. 강태준, 네가 저런 걸 아내라고 들인 게냐. 넌 YJ그룹 전체를 모욕한 거야.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다음날 아침 거대한 저택의 식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과 박 여사는 긴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그 단정한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살짝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수십 가지의 화려한 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어디 가려고 그 옷차림이지. 박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학교에 갑니다. 전 교사니까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쳤구나. YJ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 며느리라고 할 수도 없지. 네가 감히 그 행색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겠다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박 여사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직업이고 제 삶입니다.
제가 당신들 집안에 팔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연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태준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 씨, 위험합니다. 이미 기자들이 당신에 대해 알기 시작했어요. 학교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어떻게 가긴요? 늘 가던 대로 가겠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서연의 대답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차를 내줄게요. 기사도 붙여주겠습니다. 그게 당신을 보호하는 길이야.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지만 그의 제안은 서연에게 또 다른 모욕으로 들렸다. 보호라고요? 아니면 감시겠죠. 그녀가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의 그 비싼 차, 당신의 그 기사들 필요 없습니다. 난 평생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YJ그룹의 안주인 노릇 같은 건 관심 없으니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줘요. 강태준 씨, 그녀는 회장님도 민수 씨도 아닌 강태준 씨라고 불렀다. 서연은 그 길로 저택을 나섰. 태준이 급히 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거대한 철문을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부촌 입구의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 10,000원 버스에 몸을 실었다. YJ그룹 회장의 아내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그 비현실적인 광경은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그리고 그녀를 몰래 뒤따르던 태준의 경호팀에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각인되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학교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어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이서연 씨, 강태준 회장과의 결혼이 사실입니까? 북으로 교사 신분으로 재벌 회장을 유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녀에게 들이닥쳤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댔다. 어떤 이는 부러움을, 어떤 이는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을 보냈다. 어머, 이 선생, 신데렐라, 됐네. 축하해야 하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장이 그녀를 급히 불렀다. 교장실에는 낯선 얼굴의 학부모 몇몇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YJ그룹의 협력사 사장 부인들이거나 그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당신이 그 이서연 선생이라고 한 학부모가 다리를 꼰 채 거만하게 물었다. 우리 애가 이런 근본도 없는 선생한테 뭘 배울지 모르겠네. 안 그래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남자를 홀리는 법이라도 가르치나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연의 눈치만 살폈다. 사모님들, 그게 이 선생은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서연이 말을 끊었다. 그녀는 학부모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전 제 학생들에게 남자를 홀리는 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생활,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야? YJ그룹 안주인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교실에서 숨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해로워. 학부모들의 공격은 거세졌다. 서연은 자신이 교사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태준이 학교로 찾아왔다. 그의 등장은 학교 전체를 마비시켰다. YJ그룹의 회장이 직접 학교에 나타나자 교장은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태준은 그런 교장을 무시하고 곧장 서연이 있는 빈 교실로 들어갔다.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당장 그만둬요. 태준이 분노로 소리쳤다. 내가 뭘 그만둬요. 내 일을 서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렇게 모욕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겠어요. 내가 당신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 돈이든 뭐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야. 태준은 답답했다. 왜 그녀가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말에 상처받은 듯
헛웃음을 쳤다. 또 돈이군요. 당신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군요. 그녀는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강태준 씨,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한강공원에서의 캔커피, 떡볶이 가게에서의 웃음, 내 고민을 들어주던 당신의 그 진지한 눈빛, 그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던 당신의 꿈, 그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나요? 날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아니면 난 그냥 지루한 재벌 회장님의 가난하지만 정직한 서민 체험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 상품이었나요? 태주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민수로서의 시간이 그에게 유일한 진심이었노라고. 그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가장 잔인한 긍정으로 다가왔다. 알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대답, 잘 들었어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교실 문을 열었다. 나는 강태준 씨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사랑했던 김민수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연은 복도에 모여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선을 뚫고 홀로 학교를 빠져나왔다. 태주는 빈 교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재력으로도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잡으려 할수록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냉전, 그리고 박 여사와의 팽팽한 대립은 며칠간 아슬아슬한 평행선을 그렸다. 서연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곳은 교실뿐이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보루마저 거센 폭풍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백지수표가 찢긴 모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태준이 그 천한 교사에게 잠시 홀렸을 뿐이며 그녀의 자존심이자 유일한 무기인 교사라는 타이틀을 빼앗아버리면 결국 돈을 받고 떨어져 나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서연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회에 은밀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이서연 교사. 사생활이 문란하고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더군. 이사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세요. YJ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박 여사의 조용한 한마디는 학교 이사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교장은 즉시 이서연을 압박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서연의 반학생 중에 한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였지만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보여 서연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간고사 시험지가 유출되었고 그 유력한 용의자로 지민이 지목된 것이다. 증거는 명백해 보였다. 누군가 교무실에 침입한 CCTV 영상, 그리고 지민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시험지 조각. 하지만 서연은 즉각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지민은 성적에는 큰 욕심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한 아이였다. 지민아, 선생님 보고 똑바로 말해. 네가 한 짓 아니지. 서연의 물음에 지민은 울음만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이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학생이 있음을 알아냈다. 같은 반의 최유진. 유진의 아버지는 YJ그룹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대진테크의 최 사장이었다. 그는 박 여사와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유진은 평소 지민을 괴롭혀왔. 성적 압박에 시달리다 시험지를 훔친 뒤 가장 만만한 지민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해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 선생님, 이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최유진 학생이 범인입니다. 여기 증거도. 하지만 교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책상 위로 밀어냈다. 이 선생, 지금 제정신인가?
최 사장님 따님을 걸고 넘어지겠다. 우리가 대진테크의 후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서 이래. 하지만 지민이는 억울합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진실 이 선생,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 선생의 해이만이 논의되고 있어. 알아. YJ그룹 사모님이라는 분이 분란만 일으킨다고 말이야. 이 기회에 조용히 한지민 학생 퇴학 처리하고 이 선생도 얌전히 물러나는 게 어때?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서연은 교장실을 나오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거대한 압력이었. 그 과정에서 힘없는 학생이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박 여사, 최 사장, 그리고 교장. 그들만의 더러운 커넥션이 지민의 미래를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김민수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면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없었다. 강태준은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 해야 했. 하지만 가난한 교사 이서연으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지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 정문 앞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이미 며칠째 학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을 흥분시켰다. 이서연 씨 학교는 왜 계속 나오시는 겁니까? 강태준 회장과 불화설이 사실입니까? 서연은 그들을 향해 멈춰섰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기자들은 의외의 행동에 잠시 조용해졌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었다. 저는 오늘 교사 이서연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다. 저는 오늘 YJ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학교에 만연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자들이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서연은 침착하게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녀는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말과 최유진 학생의 범행, 그리고 교장이 대진테크와의 관계 때문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조목조목 밝혔다. 한 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학 위기에 몰렸습니다. 단지 그 학생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아버지가 유력 기업의 사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학교가 그리고 대진테크와 같은 기업이 YJ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YJ그룹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저는 제 남편 강태준 회장이 이끄는 YJ그룹이 이런 불의와 타협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Y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억울한 학생이 구제받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되었다. YJ그룹 사모님의 반란, 재벌가 며느리의 내부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교장과 최 사장은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보며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가난한 교사를 압박했을 뿐인데 YJ그룹의 안주인을 건드린 셈이 되었다. 같은 시각 YJ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거대한 모니터로 서연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그토록 경멸하던 YJ라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돈으로 보호해주려 했던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강인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 전사였다. 김민수가 사랑했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즉시 조정훈 비서실장을 불렀다. 조 비서, 지금 당장
YJ그룹 공식 입장문을 준비해 조비서는 긴장으로 침을 삼켰다. 박 여사와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었다. 회장님. 하지만 박 여사님께서 내 말 들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입장문 내용은 이렇다. YJ그룹은 현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사모님의 용기 있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YJ그룹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불의에 연루된 모든 협력사 대진테크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당장 발표해 폭풍 속의 고백, 이서연의 기자회견과 강태준 회장의 공식 입장문, 두 개의 폭탄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다. YJ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였지만 그보다 더 큰 파문은 YJ 가문 내부에서 일어났다. 박 여사는 아들의 공식 입장문을 신문 일면에서 확인하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이 어미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녀는 폭풍처럼 강태준의 회장실로 쳐들어왔다. 비서실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강태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느냐. 고작 그 계집 하나 때문에 YJ그룹 전체를 진흙탕에 쳐넣어 그녀의 고함이 70층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태준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겁에 질린 아들이 아니라 YJ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은 박 여사조차 한순간 움찔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여긴 제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YJ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제가 한 일은 YJ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한 불의한 협력사를 정리하고 그룹의 명예를 바로 세운 일입니다. YJ의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은 일입니다. 명예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대진테크 같은 우량 협력사를 내친다고 네가 제정신이야. 제정신입니다. 어머니,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대진테크는 불량 부품으로 YJ의 명예에 먹칠을 한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걷어찼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고작 계집애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고 YJ의 안주인이며 어머니께서 함부로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아들이 아닌 회장으로서 어머니에게 날리는 경고. 어머니께서 사학재단을 이용해 제 아내를 압박하신 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YJ재단이 어머니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서늘한 눈빛에 할 말을 잃었다. 태준은 변해 있었다. 그녀가 알던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어미에게조차 이빨을 드러내는 진정한 맹수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회장실을 나갔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태준은 그 길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YJ그룹의 모든 미디어 채널이 동원되었다. 그는 서연의 기자회견보다 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YJ의 입장을 밝혔다. YJ그룹은 대진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학교 측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지민 학생에게는 YJ 법무팀을 통해 모든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회장님, 그렇다면 이번 일은 전적으로 사모님 이서연 씨의 뜻에 따른 것입니까? 부부관계에 대한 소문이. 태준은 질문을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 너머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제 아내 이서연 씨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YJ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저는 제 아내의 곁에 설 것입니다. YJ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회장의 아내를 지지하는 로맨티시스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 여론은 순식간에 YJ그룹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대진테크와 학교 측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최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교장은 즉시 파면되었다.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서연은 손님용 방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강태준, 그녀가 알던 김민수도, 그녀를 기만했던 재벌 회장도 아닌 또 다른 낯선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 그것은 그녀가 바랐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하게 해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지친 모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일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힘을 과시한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나요? 태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문가에 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다. 당신이 김민수에게 물었던 질문, 기억합니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냐고 물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네,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러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다. 마치 모든 힘을 다 쓴 사람처럼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네, 그건 유희였습니다. 그의 잔인한 솔직함에 서연의 어깨가 굳었다. 난 YJ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내 주위에는 강태준이 아니라 YJ그룹의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내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나를 이용할 궁리만 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나를 아들이 아니라 YJ그룹의 후계자로만 대했습니다. 난 평생 단 한 번도 내 자신이었던 적이 없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김민수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죠. 어차피 모든 게 가짜인 세상에서 나도 가짜가 되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S호텔에서. 나를 김 기사라고 부르던 당신, 내 지위나 돈 따위는 전혀 모른 채 그저 한심한 직장 상사를 둔 김 기사를 동정하던 당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내 32년 인생에서 처음 만난 진짜였습니다. 당신과 떡볶이를 먹고 한강공원을 자전거로 달리고 당신의 학교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만이 내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절박했다. 서연 씨, 당신이 사랑했던 김민수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강태준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내 유일한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운전기사 김민수로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말하기엔 내 거짓말이 너무 커져버렸죠. 당신이 진실을 알았을 때 지금처럼 날 경멸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난 멍청하게도 이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태준을 기만자 오만한 재벌 2세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화려한 성에 갇혀버린 외로운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녀가 가난 때문에 느꼈던 고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역시 자신만의 지옥 속에서 외로웠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고통을
어렴풋이 보게 된 것이다. 태준의 고백이 있던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고독과 절망은 그녀가 그동안 느껴왔던 배신감의 본질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거짓말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재벌 회장 강태준이라는 갑옷 속에 숨어있던 상처받은 인간을 본 것이다. 다음 날 학교 문제는 태준의 약속대로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교장은 파면되었고 대진테크 최 사장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유진 학생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한지민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한지민 학생은 YJ재단의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서연은 다시 교단에 섰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교무실의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 선생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어려워했다.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사모님. 아니, 이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그들의 어색한 친절은 서연을 더욱 고립시켰다. 학생들조차 그녀를 다르게 대했다. 그녀를 동경하는 시선, 혹은 제발 흉내낸다며. 뒤에서 수군대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교실은, 그녀가 Y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더 이상 그녀만의 성역이 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은 그녀가 사용한 YJ라는 힘에 의해 역설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며칠을 고민하던 서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교장 직무대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소식은 태준과 박 여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태준은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떠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저택으로 달려왔다. 박 여사는 드디어 저천한 것이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내심 흡족해했다. 서연 씨 그만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 무슨 문제라도.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는 그녀가 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짐을 챙겨 자신의 옥탑방이 아닌 저택의 손님방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해 보였다. 앉아요. 강태준 씨, 그리고 어머님도 오셨으면 좋겠네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그녀의 태도에 태준은 의아해했지만 비서를 시켜 박 여사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박 여사가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이제야 내 분수를 안 모양이구나. 그래. 교사 노릇도 끝났으니 이제 얼마를 받고 떠날지 정하러 온 게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교사일 때 입던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YJ가에서 제공한 명품 드레스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산 가장 깔끔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다. 아니요. 어머님, 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그녀가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었다. 전 강태준 씨에게, 아니, YJ그룹의 강태준 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태준과 박 여사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사업 제안, 이건 YJ 희망교육재단 설립 기획안입니다. 그녀가 기획안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려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재단의 목표가 적혀 있었다. 단 한 명의 한지민도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최유진도 특권 때문에 괴물이 되지 않도록.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려다 멈칫했다. 기획안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다.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장학사업, 현직 교사들을 위한 윤리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YJ그룹과 그 협력사 자제들을 위한 기업가 윤리 및 리더십 프로그램 신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같은 천한 것이 YJ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연이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교사 이서연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교사가 아닙니다. 전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될 생각입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중얼거렸다. 전 제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인 교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대신 제가 그토록 격렬했던 YJ 안주인이라는 지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어차피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를 YJ 사모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회장님, 당신은 YJ의 가치가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주세요. 당신들의 돈이 그저 사람을 모욕하고 짓밟고 숨막히게 하는 감옥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 재단을 설립해 주세요. 해주는 기획안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사랑했던 김민수의 따뜻한 심장과 YJ그룹 총수 강태준의 냉철한 전략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YJ그룹의 회장으로서 하는 질문이었다. 1차 년도 운영 예산으로 1천억 원을 요구합니다. 서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박 여사가 숨을 들이켰다. 1천억. 그것은 웬만한 계열사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돈이었다.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단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YJ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서연. 이사장님.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졌다. 완벽하게. 그녀는 돈으로 서연을 사려 했지만 서연은 그 돈의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것도 교육이라는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할 수 없는 명분으로. 그녀는 이 가난한 교사가 자신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무서운 전략가였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남편의 손이 아닌 사업 파트너의 손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손님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김 집사에게 말했다. 이 저택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방을 준비해 주세요. 이사장실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가난한 교사는 죽었다. YJ의 안주인이라는 인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YJ그룹의 돈과 권력을 손에 쥔 가장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이서연 이사장이 탄생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YJ 희망교육재단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이서연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은 가장 투명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기금을 운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의 가난한 교사도 재벌가에 숨겨진 안주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계 인사, 이서연 이사장 그 자체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YJ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YJ 부속품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YJ그룹이 이서연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현직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강태준 회장은 재단 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아내이자 이사장인 서연의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1조 원 규모의 차기 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그 어떤 YJ그룹의 임원보다도 날카롭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처럼 따뜻했지만 동시에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위엄과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가진 돈의 힘을 그녀 자신이 가진 정의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김민수로서 그녀의 순수함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서연 이사장으로서의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은 모두 이서연 이사장에게 경의를 표하며 흩어졌다. 회의실에는 태준과 서연 두 사람만 남았다.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브리핑 완벽했어. 이 이사장 YJ의 그 어떤 계열사 대표보다 낫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서연도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웃었다. 칭찬 고마워요. 강 회장님, 당신의 1천억 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회장님과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들의 공적인 관계이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간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이나 기만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공유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김민수의 거짓말은 용서받지 못했지만 강태준의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로 서서히 덮여가고 있었다. 박 여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그 얼음 속에는 미묘한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을 천한 것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서연 이사장은 YJ 가문의 그 어떤 며느리보다도 더 큰 사회적 명성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혈통이 아닌 실력으로 YJ의 격을 높였다. 박 여사는 YJ 희망교육재단이 주최한 대규모 자선갈라 디너에 참석했었다. 그곳에서 대통령 부인을 비롯한 정재계 최고 위층 인사들이 아들 태준이 아닌 며느리 서연에게 먼저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 여사는 그날 서연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것은 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다가 저택에 도착했지만 태준은 내리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김 비서, 오늘은 이만 퇴근하게. 내가 직접 운전하지.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이 그녀를 보며 웃었다. 이 이사장님, 혹시 야근 가능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현장 실사가 하나 남아서요. 서연은 그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강 회장님, 지금 저 납치하시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아주 맛있는 곳으로. 태준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가 몰고 있는 수십억 원짜리 방탄 세단은 그가 김민수이던 시절 몰았던 낡은 중고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때처럼 설렘으로 가득했다. 차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빠져나와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지나 강북의 낡은 동네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의 익숙한 풍경에 눈이 커졌다. 설마 민수 씨.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옛 호칭을 불렀다. 태준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서연 씨. 차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S호텔도 YJ 본사도 아닌 학교 근처의 허름한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섰다. 1년 전 그가 김민수로서